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해설 강의는요 2024년 10월 12일에 진행된 국가직 7급 노동법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자, 먼저 2024년 시험의 총평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5년 어떻게 대비할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을 진행할 겁니다. 자, 2024년 시험은 어땠느냐라고 말씀드려보면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 자체는 중상 정도라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까지 봤던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익숙한 지문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출문제하고 달랐던 패턴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 원래 이 지문이 나오면 정답은 이 부분에 있어, 두 번째쯤에 있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앞에 다른 조건들을 넣어가지고 첫 번째 단락에서 시험 문제의 답이 보인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길어진 지문이라고 했는데 원래도 약간 좀 긴 문제들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PPT를 작업하면서도 보면서 이 한 페이지에 들어오지 않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좀 길어지고 있는 지문들도 있더라. 그러면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고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나 있었다. 그래서 그냥 읽었을 때는 바로 답이 보이지 않는 거죠. 답이 없는데 생각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꼼꼼하게 보시다 보면은 그럼 이제 답이 보이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험 문제가 생소하게 좀 느껴졌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한 3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문제가 정말 극악의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정말 못 풀 수 있고 그리고 만점방지형으로 정말 구석에서 냈던 그런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강의하면서도 그리고 여러분 학습하시면서도 다 교재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봤던 그런 내용들 안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 출제됐던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문제는 아니었다. 다만 완전히 똑같이 기출문제만 풀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와 조금 다른 패턴이 나오긴 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앞으로 2025년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와 같은 패턴이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의 노동법 시험 문제의 출제 경향들을 보면 출제 범위를 벗어나서 내진 않았습니다. 기존에 기출문제 나왔던 그 교재에서 중요하다 다뤘던 주제들 있죠. 그것들을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늘 강조를 하지만은 이 시험 공부라고 하는 게 100점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중요도를 따져가지고 중요한 거 내용 위주로 강의를 하고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죠. 근데 적어도 강의했던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누락 없이 학습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패턴을 뭘로 바꿀지 모릅니다. 기출문제는 잘 풀려요. 왜냐하면 이제 풀어봤고 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낼 수 있는 그 범위가 그 한계가 있죠. 다른 것처럼 예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다른 표현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학은 판례라고 하는 것, 조문이라고 하는 것, 이걸 그대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서 단어 하나를 바꾼다라고 한다면은 이 단어가 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체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제 보는 순간 단어가 좀 이상한데? 하는 게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출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어서 예전에 나왔던 패턴을 좀 바꾸려고 노력들을 한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세밀한 내용, 어쨌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고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거기서 기출문제 나왔던 단어만 보지 마시고 그 이상에 있는 내용까지 보시면은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해설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 지문이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죠. 다음 두 번째, 위원회 임기는 3년을 하되 연임할 수 없다 했는데 아니죠. 연임할 수도 있죠. 이 최저임금 위원 선정하는 것도 되게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 위원들이 또 고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전에 했던 사람들 다 빼고 새롭게 다 뽑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위원들 구성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웬만하면 위원들을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노동법과 관련된 위원회들에서는. 세 번째, 위원회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후임자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수행하지 않으면 매년 최저임금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원 위촉이 안 돼. 다들 고사해.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내년도에는 결정 못한다는 뜻이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요. 자, 위원이 거리되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맞죠.
그 위원들이 다들 임기가 끝나면은 새로운 물로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고요. 다음 2번 문제, 최저임금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1번 지문에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예, 맞죠? 최저임금은 최저 한도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되고, 다음 두 번째,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따른 최저임금 이후로 종전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예, 맞죠? 알고 보니까 최저임금이 이 정도 수준인 줄 몰랐네요. 더 낮게 드릴게요. 그런 거 안 된다 했죠? 세 번째,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겠다. 이 경우 무효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1번 지문 때문에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1번 지문에서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 3번 지문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하는 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럼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해버리면 최저임금 미달돼서 무효가 됐어요. 무효됐는데 최저임금 이상이면은, 그러면 최저임금 만약 10,000원이라 칠게요. 10,000원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10,000원부터 더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겠죠. 20,000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냐, 30,000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X가 됩니다. 네 번째,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하청을 주는데 위에서 일감 주는 회사가 아래에 일감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한테 돈을 제대로 못 줬다는 얘기죠. 최저임금 못 줬어요. 그러면 이 수급, 일감을 받은 회사의 잘못보다는 오히려 일감 주는 회사 잘못도 여전히 있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하죠? 연대 책임을 져라라고 돼 있다. 맞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3번이 답이 된다는 걸 확인했고요. 다음 3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에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종사하는 경우엔 2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박사학위가 있고 플러스 해당 분야 종사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줘야 되죠. 맞는 지문이었고, 다음 두 번째,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고령자에만 55세 이상인 자죠. 이런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오히려 계약 기간을 한정지어버리면 고용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업으로 더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용을 2년 초과해도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계속 기간제로 쓸 수 있도록 풀어놨다고 했죠. 세 번째, 사용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잘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때 근로자를 뽑을 때, 정규직을 뽑을 때와 기간제 근로자 뽑을 때 채용 절차와 채용 방식, 채용 과정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채용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를 어떻게 뽑을지는 사용자가 알아서 자유롭게 뽑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헌법상 기본권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경영권의 일종. 여기서 만약 의무를 둬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돌려라 이런 취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채용의 자유를 너무 박탈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한다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조건 고용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2년 넘게 썼다. 그럼 무기계약직,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용할 수 있는 건 그건 자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번째 가십니다.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가 지자체 기관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가 그냥 줄여서 기간제법이라 읽었는데, 자, 기간제법에서 우리가 국가는 모범적인 사용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모범적인 사용자니까 상시 근로자 수 상관없이 기간제법이 전면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X가 됐었죠. 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다 라고 봤고요. 자, 이 부분은 출제 패턴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었죠. 기간제 근로자에서는 차별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계속근로기간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 계속근로기간, 계약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다음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할 때 서면 명시해야 되는 사항만 고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잘 나오는 패턴의 문제였죠.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될 내용이 다르죠. 그 부분을 가지고 착안해서 시험 문제를 냈고, 이번에도 임금 지불에 관한 사항, 당연히 근기법 17조, 그 다음 기간제법에서도 당연히 임금 어떻게 줄 건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줄 건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될 사항이고,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도 근기법 제17조에 꼭 명시해야 될 사항이었죠. 이것도 다 적용됩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도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일 이 두 가지 다 유사한 의미를 띠고 있죠. 그래서 둘 다 니은, 리을이 X가 됩니다. 그러면 답은 이렇게 기억과 디귿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것도 잘 나온 패턴의 문제였고, 문제 5번 넘어오시면 자, 옳지 않은 것인데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문제네요. 1번 지문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용모, 키, 체중, 신체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채용을 하는데 용모를 요구해? 키를 요구해? 체중을 요구해? 특히나 요즘은 인권의식,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민감해지면서 왜 채용을 하는데 내 키를 물어봐? 내 혈액형을 왜 물어봐? 이런 것들 되게 민감해지죠 있죠. 지금 제가 혀가 좀 상처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조금 새고 있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요즘 또 제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는 MBTI 묻는 것도 그것도 대단히 불쾌감을 느낀다 이렇게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오면요. 요 상식에 기초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오답을 유도했던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이라는 부분이 붙어 있죠. 직무 수행에 필요 없으면은 용모, 키, 체중 이걸 요구할 수가 없는데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키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보통 뭐 사무직이다. 그럼 키 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 작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높은 높이에 있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의자를 놓고 올라간다거나 까치발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근데 키 큰 분들은요 그냥 서가지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퇴사율을 따졌을 때도 키 작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퇴사를 하고 산재 발생도 많이 한다. 그러면 키가 큰 근로자들을 뽑는 게 합리적 이유가 있겠죠. 이럴 때는 업무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법령에도 직무 수행에 필요 없는 이라는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이라고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2번,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해서는 안 된다. 예, 맞죠. 차별 금지였고, 세 번째,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선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예, 맞죠.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은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번째,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승진에 남녀 차별해서 안 된다. 이것도 2번 지문과 마찬가지로 차별하지 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약간의 앞서 제가 지문 중에 지금까지 패턴과 다른 그리고 세세하게 공부가 필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지문들을 보면 너무 당연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았다라고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야 어느 부분이 잘못됐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다음 6번 갑니다. 남녀 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옳은 것을 이제 모두 골라야 되네요. 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난임치료 받기 위해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줘야 되고 최초 1일은 유급을 한다. 예, 맞죠. 다음에 니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허용한다 라고 하면 단축 후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이 아니라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네요. 디귿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 개시일 전에 유사한 사산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예, 맞는 얘기죠. 육아를 위한 휴직인데 육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육아휴직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해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7번 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나름 이제 더 어렵게 낸다면은 디테일한 제도들을 낼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정의 규정을 가지고 냈습니다. 정의 규정을 원래부터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었고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즘 패턴이 어떠냐라고 하면 그 정의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 질문 가시면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차례 단계에 걸쳐서 체결됐을 때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예, 관계되는 모든 수급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감받은 회사들 전부를 다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인데 여러 차례에 걸쳐 있는 그 수급인들 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다. 여기까지 잘 나왔고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시공을 주도한다면은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일감 받아서 건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도급, 예, 이 실무적 용어로는 원도급사 뭐 이렇게 부릅니다. 발주처는 공무원으로 치자면 여러분들이 뭐 고용노동부 청사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청사 발주를 의뢰를 하는 거죠. 우리 건물 좀 지어주세요. 이게 발주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설회사가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이 계약을 따냈어요. 그러면 본인이 다 짓는 게 아니라 또 하청 이렇게 주잖아요. 그때 일단 계약을 따낸 다음에 이 공사를 우리가 총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오는 단어가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는 자이고 이 사람들은 발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발주자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도급사, 원도급사가 얘기를 나오고 있으니까 정의가 달라졌죠. X가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단어 또 맞아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은 맞았고요. 다음 3번.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인 자. 예, 그렇죠. 앞에 관리가 붙어 있잖아요. 관리자는 뜻이에요. 관리자는 뭘 하죠? 예, 그러면 생산 관련 업무,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해라 저렇게 업무해라 지시 내린 사람. 예, 맞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네 번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예, 담당자니까 그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얘기하겠죠. 안전보건에 관해서 사업주를 보조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실제 실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는 게 보이시고요. 예, 시공을 총괄 관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넘어가시면 8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 관련해서 고객 등 제3자 폭언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애 발생할 현전 우려가 있다. 사업주가 취해야 될 필요한 조치를 다음 중에 모두 골라라. 예, 이게 바로 폭언. 폭언에 의해 가지고 콜센터 이런 곳에서 예전에 뭐 그리고 폭언 이런 걸로 인해서 고객 응대 근로자라 그러죠.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했었죠. 그와 관련된 대책들을 보여주시는 건데 자, 업무 일시적 중단 맞고요. 휴게 시간 연장 맞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폭언 등 건강장애 관련 치료 상담 지원 예, 이것도 잘 나왔습니다.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소송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9번 갑니다. 근로시간, 휴식, 여성,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문에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미만 근로자,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적용하지 않는다. 예, 맞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근로시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제도. 그러니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고 건강에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15세, 18세 미성년자 빼고 있고 임신 중 여성 예, 건강에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다 적용이 안 되고 있죠. 맞는 설명이었고 다음 2번.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과 18세 미만자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 사업장 사용하지 못한다. 예, 맞죠. 다음에 세 번째.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을 근기법 65조 1항에 따른 보건 유해위험 사업 중에 임신 출산에 관한 기능의 유해위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예, 여기까지. 법조문 그대로 패턴대로 잘 나왔어요. 그럼 네 번째.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선 단체백이 있는 경우 1일 2시간, 일주일에 5시간, 1년에 150시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킬 수 없다. 예, 2, 6, 150까지만 일시킬 수 있고 이걸 초과해서는 안 돼 라고 돼 있는데 근데 지금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됩니다. 난이도 자체는 낮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공부 안 하시고 숫자만 보면서 공부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착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다음 10번으로 나옵니다. 10번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나왔고요. 옳지 않은 것인데 판례 문제로 출제가 됐고 판례 문제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용이 길어요. 그리고 최신 판례까지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를 몰랐던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다소 난해하게 느낄 수도 있었겠다. 하지만 판례 문제의 특징이 있죠. 판례의 의미를 잘만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내용이 길어서 그렇지 오히려 힌트는 더 많이 주고 있죠. 법조문보다. 그래서 맞추기는 좀 수월했을 겁니다.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1번.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내에 있다. 비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어느 집단만이 직접적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이 예상된다. 네, 그러면 이 집단 말고 앞으로 다른 집단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시를 들어보면 현재는 중간관리자급한테만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됐지만 앞으로 아직 주니어 계급, 아직 신입사원 아니면 연차가 얼마 안 된 어린 직원들도 향후 관리자로 승진하면 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예, 그럴 때는 우리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 지금 제가 예시 들 때는 주니어 직급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포함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맞는 지문으로 잘 나왔고요. 이게 바로 이제 판례에서는 일원화되었냐, 이원화되었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원화는 아예 집단이 분리돼서 서로 섞일 가능성이 없는 것.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일원화는 향후 적용이 예상되는 것, 이원화는 아예 분리돼서 섞일 가능성이 없는 것.
지금처럼 승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향후 적용이 예상된다 이럴 때는 일어나다라고 하고 일어날 때는 현재는 불이익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향후 적용이 예상되면은 그때는 이 동의주체 안에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었죠.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했다. 근로자 과반수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 그러면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아니죠. 우리 판례는 기구별 부서별로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너무 한 곳에 모이기가 힘들면 기구별 부서별로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취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과반수가 넘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판례는 지금 무조건 한 곳에 모여야 된다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됐죠. 세 번째 갑니다. 근로자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자 불이익 정년제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도 불이익이 될 수 있다 했죠.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 경우 노동조합 동의는 법령, 단체별, 노동조합 규약에 의해서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하면 되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 내용이 잘 나왔네요. 지금 두 가지를 섞었어요. 신설이 불이익인가? 불이익 맞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동의는요. 대표권 제한이 아닌 이상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로 충분하죠. 그래서 판례 내용대로 잘 나왔고 네 번째, 사용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취업규칙 작성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게 최신 판례였죠. 과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 안 받아도 돼요 라고 봤던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게 바뀌었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유효성은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 법리는 폐기한다. 집단적 동의권 남용. 요것만 살려두고 있죠.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 있으면 동의 안 가셔도 되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건 이제 인정하지 않겠어. 이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한들 무조건 동의받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2번이 되는 거죠. 2번을 보셨고 11번 부당해고 구제, 해고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되네요. 1번 지문에 해고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다. 자, 그래 놓고는 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에는 해고가 무효확인 소송이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무효확인 소송의 특징이 제소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래서 해고되고 한 10년 뒤에 소를 제기하고 이럴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노동관계는 빨리 확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근로자가 뒤늦게 와서 소를 제기한다. 이게 민법에 따라서 신의칙, 금반원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위반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반원 원칙에 어긋난다. 소송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와서 신뢰를 깨트리고 소송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불만 제기하지 않고 돈 다 받아놓고 퇴직금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소를 제기한다?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퇴직금 수령했다는 부분 나왔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다투고 있었다는 거 없었죠? 그러면 뒤늦게 와서 소를 제기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해고 효력 인정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 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소를 뒤늦게 제기하는 거니까 금반원 원칙에 위반되니까 이 소는 제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보는 우리 판례 패턴이었습니다. 맞는 설명이었고요. 다음 가시면 두 번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5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5천만 원 어디서 나왔죠?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으로 보고 있었죠. 세 번째,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할 때 사용자가 원직 복직을 원치 않는다. 자, 사용자가 이걸 왜 원하죠? 근로자가 키를 쥐고 있죠. 근로자가 복직을 할지 아니면 복직하지 않고 임금을 받을지, 임금 상당 금품을 받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읽어볼 것 없이 사용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네 번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자, 그러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먼저 했고 노동위원회 판정 전에 계약 기간 만료된 상황이죠. 그럼 지금 구제 신청할 당시에는 구제 신청의 이익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법조문 바뀌었죠. 근기법 30조 사항에서 구제 신청 당시에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정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원직 복직은 못한다. 왜? 계약 기간 만료됐으니까. 하지만 그 부당해고 기간
아직까지 남은 정년 또는 아직까지 남은 계약 기간 동안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각하하지 말고 계속 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죠. 더 밑으로 가보시면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임금 청구 소송,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되지. 구제신청, 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각한 재심 판정을 다툴 소유이익이 없다. 예, 이걸 제가 반대로 얘기했죠. 이건 과거 판례입니다. 현재는 구제신청 당시에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정년이 남아있다 하면 소유이익이 있다 이렇게 봐서 여전히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자,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게 좀 생소해 보일 수 있는데 요거는 법조문 가지고 낸 거니까 어렵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요. 요것도 과거 판례를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최신 업데이트가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생소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법조문 내용 그대로. 여기에는 근로자 아닌 사용자로 바꿔내는 패턴. 이건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12번.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개월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 수당이다. 근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라. 모순돼 있지 않습니까? 1개월을 초과하는 출근 성적 가지고 주는 돈인데 그럼 예를 들면 2달에 걸쳐서 몇 % 출근했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1개월마다 돈을 주세요라고 하면은 아직 조건이 충족도 안 했는데 월급 주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되는 거죠. 오해할 수 있겠네요. 월급이라면 혼동스러울 수 있겠네요. 정근수당의 조건이 충족도 안 했는데 정근수당을 미리 주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개월 초과한다면은 월급처럼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것도 있지만 수당의 조건에 따라서는 1개월 초과하는 3개월마다 한 번, 6개월마다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는 돈도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조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X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단체백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의 전부를 공제할 수 있다 했는데 법조문은 일부만 공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세 번째, 노동부 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할 때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소명 기회를 줘라라고 돼 있고, 네 번째,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 임금을 보장해라. 이거는 잘 나왔네요. 자, 이거는 다 조문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나름 이제 조문에 있는 내용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조문을 꼼꼼하게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자 13번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사용자는 근기법 24조에 따라 근로자 해고한 날 3년 이내 기간 중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라고 한다면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제고할 의무가 있다. 예, 법조문 그리고 판례 내용이 적절하게 섞여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이게 정리해고된 근로자 우선 제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었죠. 옛날엔 노력 규정이었다가 지금은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고 판례가 추가한 게 근로자가 반대한다? 뒤에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유, 요거 부분은 판례가 제시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 다음 두 번째, 취업규칙 등의 면직 처분, 징계 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예, 이게 일반 해고고 이게 징계 해고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죠. 면직 처분에 관해서는 일반의 징계 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 규정도 두고 있지 않더라. 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일반 해고에 대해서는 별도 징계 절차, 별도 절차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면직 처분함에 있어서 일반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일반 해고에는 절차가 없고 징계 해고만 절차가 있다. 그럼 일반 해고를 택했으면 당연히 절차 없이 하면 되는 거죠. 이는 면직 사유가 실질 징계 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예 그렇죠. 면직 사유하고 일반 해고 사유하고 면직 사유, 일반 해고, 징계 해고 절차가 있으면 따른 거고 절차가 없으면 안 따른다. 이 대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시고요. 세 번째, 근로자에게 변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 사유가 통사해고 사유에 해당해서 통사해고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징계해고 사유로 통사해고 한다는 구실로 징계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자, 말이 어렵게 나와 있는데 앞서 나와 있는 판례하고 완전 반대 상황입니다. 앞서는 제가 일반 해고하고 징계해고 중에 이건 방금 요 2번 지문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지문은 일반 해고 사유에 해당했던 케이스였어요. 지금은요. 일반 해고, 징계 해고 중에 징계 해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징계 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절차가 있었고 여기는 절차가 없었던 케이스예요. 근데 회사가
징계해고할 근로자를 일반해고를 했던 거죠. 요거는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듯이 일반해고가 보통은 근로자한테 더 유리하다. 처벌받았던 사람이 좋냐 아니면은 그냥 그만둔 사람이 낫냐? 그냥 그만둔 사람이 낫지 않습니까? 처벌받았다면 왠지 모르게 범죄자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유리한데 이걸 택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우리 판례는 절차도 거쳐줘야 돼. 일반해고 겉으론 잘해줄게 라고 해놓고는 절차를 안 거치려는 꼼수하냐?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택하면서 절차는 거쳐줘 했는데 예외를 뒀던 게 해고가 당연시 될 정도의 정말 극악무도한 근로자야. 그렇다면은 일반해고하고 아예 절차 안 거칠 수도 있어. 이런 예외를 또 두고 있어서 이 판례 자체의 난이도는 좀 높은 편이고 특히나 이번하고 같이 내가지고 더 혼동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여기 보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가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해서 통상해고 방법을 취하더라도 통상해고, 징계해고할 근로자를 통상해고하는 거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징계해고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 앞서 얘기했듯이 절차 회피 목적 안 해야 된다 했습니다. 나아가 징계해고 사유로 통상해고한다는 구실로 징계 절차 생겨날 수는 없다. 예, 징계 절차는 거쳐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맞는 설명. 다음은요. 근기법 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 수당은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지급되는 돈이다.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해서 효력이 없다면 근로자는 해고 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봐야 한다 했는데 그럼 이 얘기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은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효력이 없다. 그러면 해고 수당 받고 지금 나왔는데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어요. 그럼 회사 복직을 하겠죠. 근데 해고 수당은 이거는 회사에 돌려줘야 돼.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 판례 바뀌었다고 했죠. 판례가 변경돼서 이제 부당해고가 됐든 안 됐든 해고 수당은 해고라고 하는 사용자의 그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돈이다. 부당해고로 복직한다? 그래도 해고당한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해고 수당 줘. 부당이득 아니니까 돌려줄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가 아니라 법률상 원인이 있다. 돈 받을 만한 법적 근거 있다. 그러니 반환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답은 4번. 다음 14번.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나왔네요. 자, 1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신고 주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제3자도 될 수 있다라고 했고 두 번째,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예, 의무 맞고 세 번째,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교 명령,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강의 중에 뭐라고 했냐면 근로자가 드러나는 게 싫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피해 근로자는 제발 저를 보내지 마시고 저는 이 문제 그냥 해결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피해 근로자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데 딴 데로 보내버려. 또는 휴가를 줘버려. 그러면 누가 또 다 알게 되겠죠. 갑자기 왜 걔 연차를 많이 쓴대? 갑자기 왜 그 부서로 갔대? 예, 그러면 다들 이 좁은 사회에서 사람 입방아 막 오르겠죠? 예, 실제로도 보면은 근로자들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그냥 호소했을 뿐인데 대신 뭐 아무 조치 해주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하고 앞으로 제가 엮이지 않도록 다음번 인사이동 때 좀 반영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회사가 너무 빨리 대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상급자를 찌른 사람 이런 식으로 막 호소문 돌면서 더 회사 다니기 힘들어졌다. 이런 스토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피해 근로자 요청에 따라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돼 있는 거지. 이렇게 회사가 피해 근로자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X가 됩니다. 네 번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다른 건 다 과태료 규정인데 이것만 벌칙 규정이었죠. 예, 그래서 맞는 질문이었고 옳지 않은 건 3번 보셨습니다. 15번,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되는 규정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통의 경우 강의 중에도 저는 이 4명 이하다라면 회사가 규모가 작고 열악하기 때문에 돈 부담스러운 거 이런 것들 적용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패턴을 달리해서 나왔어요. 해고 서면 통지 적용 안 되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이건 전형적인 얘기죠. 회사가 힘든데 이 해고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 사유를 갖추지 않아도 해고할 수가 있죠. 4인 이하 사업장을 해고 서면 통지에 의무도 없고요. 다만 해고 예고는 따라 붙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는 민법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해도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의외로 1번
법령 주요 내용 개시. 예,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2번이 너무 명백한 답이어서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서있게 하시는 분들 해고가 쉽대. 사인이나 사업장의 해고에 대한 규정에 뭐 의무는 없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거를 놓치고 1번을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거는 개시만 하면 되잖아요. 법에 있는 조문 그냥 붙여놓는 건데 이게 뭐가 어려워서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들이 다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시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은 16번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되네요. 자, 이 문제가 나름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벌칙으로 나왔고요. 근데 벌칙 중에서도 제가 이제 만점방지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안 보는 이유는 출제가 좀 쉽게 냈어요. 보시면 자,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그러면 5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라고 돼 있는데 3, 5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숫자가. 다음에 근로감독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했는데 이거 의외로 되게 벌금이 저렴했죠.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어요. 세 번째, 근로감독관 현장 조사를 거절방해 깊이 신문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다. 거짓된 진술에서 장부 서류 제출하지 않는다. 거짓 장부 서류 제출한 사용자 근로자 500만 원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했죠. 다음 네 번째, 근기법 시행에 관해서는 근로감독관 요구가 있으면 보고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것도 어쨌거나 근로감독관이 하는 행위, 이것도 근로감독관이 하는 행위. 둘 다 어쨌거나 사용자가 뭐 보고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하고, 이것도 거짓하고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하나는 벌금이고 하나는 과태료야. 느낌이 오겠죠. 둘 중에 특히나 이건 아직까지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형사처벌한다?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 과태료로 가야 되는데 벌금이네 하고 눈치를 채서 답을 맞출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3, 5라고 했는데 3년 이하 자격정지, 5년 이하, 반대로 얘기했네요.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아니라 500만 원. 여기는 과태료 이렇게 되는 걸로. 그래서 원래 어렵게 낸다면은 막 구속진 돼서 그 행위도 잘 모를 것들을 가지고 벌칙 내고 이렇게 하면 어려웠을 텐데 특히나 되게 쉽게 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같은 유형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는 벌금, 하나는 과태료로 내서 여러분들이 눈치껏 풀 수 있도록 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 어려웠던 문제였는데도 수월하게 위기를 통과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가시면 옳지 않은 것을 또 골라야 되고요. 통상임금의 문제였네요. 1번.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 일률, 고정적 지급되는 것인지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임금의 명칭, 지급 주기, 장단, 형식적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 판례 내용 그대로 나왔죠. 소정근로, 정기, 일률, 고정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시면 근로자가 소정근로 시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 근로를 특별히 제공해서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 시간 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 자, 핵심 이거죠. 소정근로 초과, 소정근로 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이런 부분이 중요했죠. 대표적인 게 뭐냐? 연장근로죠. 원래 일을 8시간 근로하기로 했는데 8시간 근로 말고 10시간 근무해서 소정근로 시간보다 2시간을 더 근로해서 받는 돈이 있다. 그러면 소정근로를 초과했다 하는 근로인 거죠. 그럴 때는 우리는 통상임금이 여기 앞에서 소정근로 대가라 했잖아요. 소정근로 대가가 아닌 돈이 됐죠. 그럴 때는 우리는 소정근로 대가가 아니니까 이건 통상임금에서 뺀다라고 했었죠. 맞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속하기 위해서는 일률적 지급되는 성질을 갖춰야 된다. 일률의 의미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 아니라 작업 내용, 기술, 경력, 소정근로 가치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잘 나왔죠? 이것도 판례 그대로 나왔습니다. 소정근로 가치, 그 다음에 모든 근로자, 조건 충족, 모든 근로자 다 잘 나왔고 다음 네 번째, 근로자가 소정근로 제공하더라도 추가적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했는데 소정근로 제공하더라도 추가적 조건을 요구한다. 이러면 이 고정성에 결여가 되죠. 고정성은 소정근로만 제공해도 무조건 확보되어 있는 돈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고정성에 대해서 소정근로를 했다 하더라도 추가적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했으니까 고정성 결여가 되는 거죠. 고정성이 결여되면 위로 올라오시면 정기는 갖췄고 일률은 갖췄지만 고정성이 결여됐다? 그러면 통상임금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끝이 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건 그래서 4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8번 단체백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네요. 1번에 단체백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면 단체백의 채무적 부분은 새로운 단체백 체결될 때까지 단체백 적용받던 근로자 개별적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유효하게 존속한다. 너무 쉽게 나왔죠. 단체백이 시효되면은 규범적 부분은 여전히 근로계약 내용이 되는데 채무적 부분은 이건 노동조합한테 미치는 거잖아요. 근로자한테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채무적 부분의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이런 것들인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노조 사무실 제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는 사라진다라고 보고 있죠. 규범적 부분은 남아있지만 채무적 부분은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데 틀린 내용으로서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체백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백이 체결되지 않았다. 그럼 새로운 단체백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백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약정. 이게 뭐였죠? 유효기간 만료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단체백 효력을 지속시키겠다. 그래서 이게 자동 연장 조항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거 우리 합의로 가능했고 법조문에서도 허용하고 있었죠. 다음 세 번째 가시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했다. 단체백이 현저히 합리성에 결해서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무효라 볼 수 없다. 보통의 경우는 단체백이 당연히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회사가 힘들다 그랬을 때 지금 당장은 근로조건을 낮췄지만은 회사가 이 위기를 극복하면 정리해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회사가 성장해서 더 큰 파이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불이익 변경도 가능하다. 단 노동조합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우리 판례 태도였죠. 판례 내용과 동일하게 나왔다. 네 번째, 단체백 일반적 구성력으로서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백 규정에서 협약 내용이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맞죠? 앞으로 향후 적용이 예상돼야 되고 단체백 규정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단체백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백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동종근로자의 의미는 예상되는 자, 노동조합의 규약상 또는 향후 적용이 예상되지 않아 라고 한다면 가입이 안 되면 향후 적용이 예상되지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동종근로자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동종근로자가 아니니까 단체백이 확장되지도 않죠.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이다라는 게 보이시죠? 다음 19번 왔고요. 쟁행이 정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되네요. 1번 지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쟁행위는 그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의 직비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자, 일단 직비무는 잘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찬반 투표 범위인데 교섭창구 단일화를 했다면서요. A라는 노동조합이 있고 B라는 노동조합이 있고 두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서 이 중에서 대표인 A 노조가 대표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얘기는 A 대표 노조의 찬반 투표만 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럼 B는 왜 투표권을 안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 그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모두 받아라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였죠. 우리 법조문의 내용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쟁행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다. 복수 목적이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면 언제나 쟁행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일부가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면 주된 목적을 봐야죠.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체가 정당성 빠지는데 근데 주된 목적이 보니까 경영권이야. 주된 목적이 보니까 교섭 대상이 아니야. 그럴 때는 전체가 상실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경우의 수가 나뉘어야 되는데 언제나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행위도 조합원 민주적 의사결정 실질적 확보되면 절차를 따를 수 없다는 객관적 사정에 여부 관계없이 정당성이 인정된다 했는데 아니죠. 이건 과거 판례 내용이고 지금은 찬반 투표를 당연히 거쳐야 되고 만약 안 거쳤다 한다면 객관적 사정, 절차를 따를 수 없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를 두고 있다. 근데 실제 절차를 따를 수 없다는 객관적 사정을 인정한 한 사례를 제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무조건 찬반 투표해야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방위 산업체에 지정된 회사가 사내 하도급 방식으로 사업의 일부를 주요 방위 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 업체에 맡겼다. 자, 그러면 이 하수급 업체는 방위 산업체가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같이 뭘 하고 있느냐? 방산물자 생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파업을 했느냐? 하수급 업체, 즉 주요 방위 산업체가 아닌 회사의 근로자들이 노조법에서 쟁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노조법에서 주요 방위 산업체 플러스 주로 방산물자 생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방위 산업체가 아니란 거예요. 제가 이거 강의할 때도 업체와 업무가 둘 다 충족돼야 된다. 방위 산업체, 주로 방산물자 생산 업무
이러면 쟁행위 금지. 지금 근데 업체는 아니고 업무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41조의 2항에 따라서 쟁행위 금지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아니니까 쟁행위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쟁행위 할 수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4번이다라는 게 보이고 이건 판례 내용이었죠. 이때 판례의 근거가 근로 3권이라고 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왜 너무나 확대해서 제한하느냐. 못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국민의 기본권이 통제되고 제한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기본권을 좁게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20번. 노동조합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첫 번째. 총회 임원 선거 해임에 관한 사항 의결할 때는 제적조합원 과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 자, 해임은 이 말이 맞죠. 특별 종족수를 요구하고 있죠. 근데 선거는 아니죠. 선거에 대해서는 특별 종족수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결선 투표제를 규약에서 도입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직비무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일반 종족수만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선거였습니다. 다음 대의원은요. 예, 대의원은 직비무를 해야 됩니다. 임원과 다르게 대의원은 우리가 국회의원 뽑듯이 무조건 조합원들이 직접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다음 세 번째. 행정과 차원 노동조합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 자, 규약은 노조법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의 약속이었죠. 노동조합 자체의 법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큰 심각한 법 위반은 아니란 거죠. 그러니 이거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그때만 노동위원회 의결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예, 맞죠. 본인이 본인 문제에 대해서 참여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었죠. 권리의 제한을.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다라는 게 보였고 이것도 세세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냥 여러분들이 쑥 읽었으면 해임? 그러면 과반 출석 3분의 2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선거라는 부분을 눈에서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봤다가는 놓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1번이 답이 됐고 21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첫 번째,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에 관해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정도로 실질, 구체,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러면 근로계약 상대방은 아닌데 우리의 근로조건을 약간 지배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갑, 우리 회사의 갑인 회사, 원청사 아니면 더 상급적인 일감 주는 회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회사면 그 회사가 제가 그림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죠. B회사, 갑노조. 우리는 B회사 소속인 근로자로 구성된 갑노조야. 근데 A회사가 노동조합 활동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너네 계속 노조 활동 방치하면 너네 회사한테 일감 안 줄 거야 이러면서 계속 압박을 해. 그러면 노동조합 활동은 오히려 B보다 A 때문에 못하겠네. 그럼 A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에 큰 장애물이 되는 사용자 아닙니까? 라고 하는 판례였죠. 맞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죠. 결론 보시면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등 노조법 81조 1항 4호에 정한 행위를 했다면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 이행이 될 사용자는 그러면 근로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지배 개입의 사용자 여기까지도 부당노동의 주체를 인정하고 이 A를 상대로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하는 것도 인정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사용자 부당노동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소속조합원 가입한 근로자, 소속조합원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부당노동이 있다. 자, 이게 뭐죠? 노조가 있는데 노조 가입하려는 사람들한테 너 노조 가입하면 내가 앞으로 불이익 줄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당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결과적으로 이 근로자한테 가입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불이익 줬지만 그 결과 누구한테 주는 거랑 똑같죠? 노조한테 불이익 주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니 그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이 자신은 노동조합의 명의로 라는 뜻입니다. 부당노동에 대한 구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죠. 맞다. 예, 만들어질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만들어진 뒤에도 직접적으로 노동조합한테 안 줬지만은 노동조합과 가입하려고 관계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불이익 줬을 때도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과 마찬가지다. 노동조합이 구제 신청할 수 있어. 이렇게 보고 있었죠.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사용자가 한 발언의 내용, 그것이 행해진 상황과 시점, 노동조합 운영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해서
조직 운영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이 성립한다. 자, 여기까지 잘났어요. 사용자의 말도 지배개입 부당노동이 될 수 있다, 이 뜻이죠. 그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구한다. 이 부분 때문에 되게 쉽게 나왔죠. 지배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과 다르게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었고, 자, 이거는 옛날에도 많이 나오는 패턴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가시면 네 번째, 사용자가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 정당성, 적법성 여부,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 위협, 이익 제공 약속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 정황 등 노동조합 자율성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 노동조합 조직 운영 활동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판례 내용이고, 파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 파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을 피해, 이 파업이 법적으로 정당할지, 이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었어요. 노동조합 입장에서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근데 우리 판례가 사용자도 이렇게 대립적 관계에 있을 때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그 파업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전망, 아니면 이런 걸 호소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파업한 사람들 우리가 다 징계할 거예요. 파업한 사람들 우리가 막 정당하든 아니든 무조건 앞으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거, 이런 식의 협박, 아니면 파업 안 하는 사람들 우리가 돈 줄게요, 이런 이익, 이런 내용들은 없으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 판례 내용을 그대로 제시했던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지금 3번이라 했는데 3번이 앞서 얘기했듯이 옳지 않은 것, 여기에서 결과 발생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결과 발생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됐죠. 다음 22번, 옳지 않은 것을 또 골라야 되네요. 자, 1번,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하는 근로자. 자, 종사 근로자라 했는데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사업장 내 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종사 근로자가 하는 게 우선이고,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죠. 맞고요. 다음 두 번째,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에 구제 신청을 했다. 중노위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 근로자로 본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종사 근로자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뭐 대의원 선거도 나갈 수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가 아니라 이 종사 근로자로 인정되니까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거죠. 세 번째, 근로자들의 단체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단체 교섭권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다 했는데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현재도 노조법 제7조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만 노동조합 이름을 쓸 수 있고, 설립신고증을 안 받고 노동조합 이름 쓰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이 원래 잘 나오는 패턴이었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까지 잘 나왔는데 사업체를 포함하여 이런 식으로 많이 나는데, 여기는 사업체 제외하고는 조세 부과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법조문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3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다음 23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파견 계약 당사자가 파견 계약을 서면 체결할 때 포함해야 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이 문제는 좀 까다로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견 계약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많은 내용들을 근로계약 있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포함될 내용들, 기간제법, 뭐 단시간 근로자 이런 것들은 몇 개 안 되니까 눈에 잘 익혀두시는데, 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파견 근로자에게 서면을 써줄 내용들은 이 근로계약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보다가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안 보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공부에 집중했던 시간에 비해 가지고는 좀 생소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종사할 업무 맞고 파견 근로자 받을 임금 이게 아니었고, 휴일 휴가 연장 휴일 근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은 파견 근로자 받을 임금이 아니라 파견의 대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건 파견 근로계약 당사자가 파견 계약을 서면을 체결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회사끼리 체결하는 거예요. 회사끼리 체결하고요. 파견 회사하고 파견 근로자를 부려먹을 회사끼리 체결을 하고, 이 내용을 이제 파견 근로자한테 계약서에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회사끼리 체결한다라고 하니까 회사는 어떤 근로자가 우리가 필요로 한다. 당신들 보내줄 수 있어? 그럼 보내주면 우리가 얼마 줄게.
그 다음에 휴일 휴가 우리 회사는 어떻게 운영할 거고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도 있을 수 있어. 이런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끼리 약속을 하니까 당장 임금은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회사끼리 쓸 때는 파견 대가로서 근로자 단가는 얼마로 측정하고 수수료는 얼마 준다.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법조문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계약서니까 계약서는 임금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실수를 유도할 수 있는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또 파견법이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파견 근로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골라보면 1번에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파견 근로자로서 고용할 때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사업주가 부려먹는 근로자잖아요. 부려먹는 회사잖아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갑이 파견 근로자, B가 파견 회사, A가 사용사업주. 그러면 너는 파견 근로자야. 내가 뽑았지만은 너는 다른 회사 가서 일하는 파견 근로자야 라고 누가 얘기해 줘야 되냐 이겁니다. 당연히 고용하는 사람이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파견 사업주인 B 회사가 근로자를 뽑으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A라는 회사 가셔서 일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지금 사용사업주니까 A 회사가 근로자에게, 파견 근로자에게 서면을 알려준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단어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신분, 파견 근로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파견 계약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사용사업주가 너 마음에 안 들어. 넌 종교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맞는 설명. 다음, 파견 사업주, 사용사업주 쭉 지나가시면 파견 근로자란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 같은 종류 업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서 파견 근로자 차별 처해서는 안 된다. 맞죠? 파견 근로자 차별하지 마.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처럼 차별하지 마. 이 내용이 있고요. 파견 근로자는 차별 처우를 받았을 때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것도 잘났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의 시정에 대해서는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돼 있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차별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고 4인 이하 사업장이면 금기법에서 말했던 것처럼 되게 열악한 사업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부담되는 것들은 좀 빠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이었습니다. 차별 시정. 잘 나왔던 내용이었다. 네 번째,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 고용 관계가 끝난 후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파견 계약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제가 기본 이론 이런 거 설명할 때 파견 근로자 일을 잘해. 그래서 사용사업주가 얘 이제 파견 기간 끝나면 우리 회사 정직원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렇게 되면 파견 회사 입장에서도 일 잘하는 근로자가 뺏기는 거니까 이걸 싫어가지고 우리 직원 뺏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했죠. 근데 이거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정식 직원으로 사용사업주 정식 직원으로 가는 게 고용의 안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막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옳지 않은 건 1번 이렇게 보셨고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법조문이 너무나 길게 나왔고 가로까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맞는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사인이나 삽장 이런 것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실제 지문에서는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공부가 잘 되신 분들은 속지 않았다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길다 보면은 조문에 자신이 없으면은 그럼 또 왠지 모르게 답이 있을 것 같잖아요. 속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또 파견에 대한 게 나왔고요.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 근로자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가로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가 근기법 위반한 내용의 근로 파견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따라 파견 근로자를 근로하게 해서 근기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자, 말이 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파견법에 따라 가지고 누가 책임지냐? 사용 사업주가 책임지냐? 아니면 파견 사업주가 책임지냐? 이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읽어보면 1번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적용할 때는 파견 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자, 월급 누가 주냐 이거죠. 그러면 앞서 그림 그렸던 거 여기가 파견 사업주, 여기가 사용 사업주. 그러면 돈 주는 사람은 B회사잖아요. 계약 체결한 상대방이고 월급 주는 사람. 지금 금품청산은 돈 주는 문제죠. 파견 사업주가 사용자 되는 거 맞죠. 다음 근기법 제54조 휴게. 자, 휴게 시간은 실제 일을 하면서 겪는 것이었죠. 요거는 당연히 부려먹는 회사인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맞죠. 다음 60조 연차 유급휴가 적용할 때는 사용사업주. 그렇지 여기 가서 일하니까 휴가도 여기 가서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아니었죠.
특이하게 연차 유급 휴가는 물론 여기 가서 쉬는 게 맞아요. 근데 왜 파견 사업자로 돼 있을까? 이건 제가 설명드릴 때 연차 유급 휴가는 나중에 수당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건 돈 문제랑 직결된다. 그래서 파견 사업자로 돼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두고 외워두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하기 때문에 출제가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패턴대로 나온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62조 유급휴가 대체. 자, 이건 진짜 휴가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 본다. 이건 잘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답이 됐고,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시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문제들을 찬찬히 한번 그때 당시에는 당황했을지 몰라도 시간을 두고 찬찬히 보시면은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되게 비교적 단순한 패턴에서 단순한 답에서 거기서 답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체감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높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점수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문제 풀었다면은 생각보다 점수는 잘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앞서도 공부방법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한번 강조를 다시 한번 하자면 보시다시피 이제 조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죠. 옛날에는 판례는 좀 길지만 조문은 그래도 좀 짧게 나오고 하는 패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문조차도 차별 규정 얘기할 때 좀 길게 해서 다른 내용들까지 섞어가지고 하나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까지도 담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취약한 것들, 세세한 부분 이런 것들을 법조문에서 시험 문제를 좀 출제하기도 했었죠. 그러니 나름의 여러분들 기본 이론에 있는 내용들 거기만 충실하게 공부하시면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는 기본 이론 범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조문들은 좀 꼼꼼하게 특히나 출제가 됐다 하면은 앞부분 말고 뒷부분은 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그럼 모든 걸 다 대비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집중력을 잃지 않느냐면은 판례같이 긴 문장들 나왔을 때 그때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다가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혼동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판례 문제들을 보면 약간 이제 유사한 판례들 낸다거나 아니면 좀 문장 길게 해가지고 아니면 긴 문장을 너무 짧게 처리해가지고 그래서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혼동성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계속 강조하지만 베이직, 리턴 투 베이직이라 하죠. 기본에 충실하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낼 수 있다. 그러니 잘 준비하셔서 2025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은 계속 말씀드렸던 그 강조 부분들을 한 번 더 계속 생각하시면서 공부하기 싫을 때도 그때도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더 집중하면 된다. 이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시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앞으로 놀든지 하든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휴식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공직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만약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준비해서 인생에 충실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저도 아직 열심히 노무사로서 업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같이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